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9대 대선이 불과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은 자유한국당 4분의 후보들을 모시고 토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후보들의 자리 배치 그리고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에 의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후보들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1분이고요. 자,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진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태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이래가지고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 당에서 나온 우리 후보들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밟고 갈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제까지나 거기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묻고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성정치, 끊임없는 이합집산,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고 저는 이런 거 한번 바꿔보려고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 정말 소신을 가지고 한자리에서 꿋꿋하게 싸워왔습니다. 이런 용기와 의리의 아이콘이 이제 미래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수 우파를 결집해서 대선 꼭 승리해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자, 다음 김관영 후보. 현장 혁명의 기수,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득권은 발목이 잡혀서 현장을 외면했고 또 진보는 이념에 사로잡혀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제 바로 잡겠습니다.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전부 담아서 개헌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에게 헌신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5천만 국민이 땀과 눈물을 흘리며 만들어가는 희망의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 김관용, 야전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은 정말로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이인재 후보. 예, 우리 경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개혁을 하지 않고 이 경제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저 이인재가 감당하겠습니다. 노동부 장관 또 경기도지사로서 개혁을 성공시킨 경험을 가지고 꼭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안보 위기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 체제를 현실적으로 변화시켜서 또 국제사회의 공조를 끌어내가지고 반드시 북한 핵을 제거하고 평화 통일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 이인재를 꼭 지지해 주십시오. 제가 좌파 세력의 집권을 막아내겠습니다. 특히 충청 대망론에도 불을 붙이고 또 3번의 텔레비전 토론에서 좌파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가지고 반드시 보수 우파 민심을 결집시켜서 꼭 승리를 국민 여러분께 안겨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홍준표 후보. 네. 야권들이 주도를 해서 지금 민중혁명으로 무정부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5월 9일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가 모든 좌파들이 몰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의 지도자들은 모두 우파 국수주의자들입니다. 이런 틈사리 속에서 좌파 정부가 탄생을 하면 한국이 생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홍준표에게 이 나라를 맡겨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골고루 모두 잘 사는 서민들이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분의 모두 발언을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마지막 TV 토론이라 그런지 어떤 결기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역시 3번의 1대1 맞짱 토론 그리고 2번의 키워드 토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대1 맞짱 토론은 각 후보가 자유 주제를 가지고 한 후보를 지명해서 총 4분간 주도권을 잡고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발언 기회를 놓쳤다. 이럴 경우에는 각 후보당 딱 한 차례 30초간의 찬스 발언을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찬스 발언을 쓰고자 할 때는 손을 들어서 사회자에게 의사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대1 맞짱 토론 순서 김관영 후보부터 할 차례인데요. 자, 김관영 후보, 어느 후보와 토론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인재 후보와 예.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관영 후보와 이인재 후보 간의 1대1 맞짱 예. 토론이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현장 혁명을 주제로 얘기를 예. 해보고자 합니다. 중앙정치의 실패로, 중앙정부의 실패로 오늘로 탄핵, 경제위기, 분열 이렇게 함께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는 야전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으로서 문제와 답을 현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권한을 현장으로 내려놔서 개헌을 통해서 이 글에서 담아서 국가기회주의 틀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5천만 국민이 올코드 프레싱으로 전부 함께 가는 그런 나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재 후보님도 현장에도 계시고 하니까 농촌 문제를 갖고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이 참 어렵습니다. 구전에서는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중진국인데도 도농 간에도 소득 격차도 굉장히 많이 생겼다. 64%나 생겼습니다. 또 쌀 소비량이 1인당 5kg. 그러면 한 달에 먹는 쌀 값이 많은 커피 한 2잔 값밖에 안 됩니다. 이런 농촌이 정책이 어떻게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정치권이 현장의 변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정부 관료 집단이 또 현장과는 다른 탁상 행정을 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국민들이 정치 불신, 정부 불신이 하늘까지 닿아 있죠. 지금 농업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선진국은 다 농업 강국입니다. 소득이 농업 소득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대혼란기에 빠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농업을 이제 더 구조적으로 말하자면은 첨단 농업 그리고 수출 농업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농업 인구가 한 4%인데 앞으로 2, 3%까지 내려갈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 쌀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진작부터 제가 농림위원회에 있으면서 왜 쌀을 자꾸 이렇게 과잉 생산을 하느냐. 그 쌀 짓는 그 벼농사 하는 농토를 좀 다른 대체 작물 지금 축산 우리 고기를 많이 먹고 있는데 축산 사료 거의 100% 다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 그 조사료 단지로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은 문제가 쌀을 재배했을 때보다 소득이 한 20% 준다고 그래요. 그건 뭐 정부가 보조를 해주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농업 구조 또 개편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1차, 2차 생산 가공 그런 틀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그래서 판매, 6차 산업, 6차 산업 하자고 6차 산업에 그럽니다. 대해서 젊은이 취직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 인구가 좀 고령화됐으니까 젊은이들이 세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농사를 지으면 한 3년이나 일정 규정을 하면은 일정한 농토 이상을 하면은 병역 특례를 해서 또 현장을 지켜서 또 계속 농업이 지속화될 수 있도록 병역 특례의 범위나 그런 대책에 대해서 뭐 근데 병력 자원이 지금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과연 병역 특례 주면 좋겠지만은 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젊은이들이 이제 생활고등학교를 나와서 생명과학고등을 나와서 그 현장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전부 고령화돼서 노인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차후에 대책이 있으면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자, 김관영 후보께서 농어촌 정책으로 토론의 포문을 열어주셨어요. 자, 다음에 이인재 후보 차례죠. 자, 어느 분과
예, 우선 김진태 후보님. 네, 이인재 후보와 김진태 후보 간의 맞짱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우선 뭐 이제 젊은 세대 교체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안보 위기 이건 너무 복잡합니다. 이거를 꿰뚫고 또 능수능란하게 이거를 이제 뭐 개혁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 전략을 구사해 가지고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 경험은 뭐 책을 읽고도 배울 수 없고 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그 경험의 부족을 어떻게 메꾸어 가지고 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대처하실 생각인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군요. 네, 한 세 가지 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인재 후보님이 처음 대선에 나오셨을 때 40대 아니셨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제가 경기도지사, 노동부 장관 다 어마어마한 그 개혁 네, 경험을 제가 좋습니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뭐 나이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거는 아니다. 제가 뭐 좀 이렇게 젊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이 벌써 둘이나 다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50대 중반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뭐 나이 그 야권의 무슨 뭐 안희정, 이재명 또 공교롭게도 저하고 딱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는 그렇고 경험 글쎄요. 제가 지금 이제 재선 의원입니다. 나름 하루를 정말 일각이 여삼주처럼 이렇게 살아왔다 생각하고요. 또 이게 뭐 다행인지 법사위, 국회 내에서도 법사위에 있어서 그 모든 법안 19대, 20대를 통틀어서 지금 한 6년째 다른 데로 바꿔주지도 않아요. 계속 법사위에만 그냥 계속 거기만 지키면서 모든 법안을 다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두루두루 뭐 어떤 좋습니다. 문제가 닥치더라도 해결할 능력과 자신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안보에서 핵무장론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핵무장론 뭐 듣기에는 아주 시원하고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성급하고 위험한 주장이고 특히 지도자가 될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핵무장론은 뭐가 제일 문제냐? 북한 핵을 정당화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공조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핵을 제거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핵을 갖겠다 이래 해버리면은 이거 아주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 네.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냥 상수입니다. 강제로 드러내는 방법밖에는 정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지금 여건 하에서 그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핵을 갖거나 안 갖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핵에는 핵밖에 없다. 이게 정말 우리가 그동안 현대사에서 겪은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 제 말씀은 지금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핵을 가지면 저걸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명분을 따라갈 때가 아니다. 우리가 갖거나 안 갖거나 북한은 현실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핵을 갖는 것밖에는 지금 없다. 이 시점에서는 그런 말씀. 어떻게 하든지 핵을 포기시켜야 되는데 뭐 지금 힘으로 뭐 요즘 나오는 선제 타격이라든지 무력으로 때려 부숴가지고 포기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우리한테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변화시켜가지고 네. 또 남아공이 다 정권 바뀌니까 핵폭탄 만들어 놓은 거 6개 국제사회에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을 추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핵 갖겠다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데 장애가 된다 이 그럼 말씀드리고 핵 없이 어떻게 그거를 핵을 해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북한 체제를 김정은이가 변화시켜가지고 말을 끌어내야 듣겠습니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네. 지금 핵무장론 그래 내 성급하다고 그렇게만 되면 말씀드리는 좋은데 거예요. 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용의 주도하게 해야 되는데 듣기는 좋지만은 자, 시간이 그런 주어진 문제가 시간이 다 있다는 걸 됐고요. 말씀드립니다. 자, 이 예. 핵무장에 관해서는 두 분 또 따로 토론할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다음에 홍준표 후보죠. 어느 분과 토론하시겠습니까? 이인재 후보님한테 한번 네, 자, 옆자리에 있는 이인재 후보. 무슨 자, 홍준표 후보와 이인재 후보 간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선의 후보가 되시면 문재인 후보를 만날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로 64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돈을 이제 문재인 후보가 몰랐다고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방어가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되시면 재수사할 것인지 여부가 첫째 하나고 예. 두 번째가 이제 바다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서민들의 돈을 수조를 끌고 간 그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의 실체를 밝혀지지 않고 묻혀버리는 바람에 그 돈, 서민들의 돈, 전국에 시골의 그 농부들 돈도 끌고 갔어요. 논두렁에까지. 예. 그리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세월호 주인인 유병헌 씨가 노무현 정권 때 이 공적 그 자금이 들어간 기업인데 1,150억 원을 탕감을 받았어요. 응? 탕감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비서실장 할 때인가 그럴 겁니다. 민정수석인가. 그럼 이 탕감해 줬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의 사실상 원인이 됐던 겁니다. 거기 또 문재인 후보가 유병헌 씨 회사에 파상관계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대통령이 되시면 어떻게 지금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그 완전히 원천적으로 다 밝혀야 됩니다. 예,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이후에 그 다 묻어버렸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특히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왜 그 바다 이야기를 밝히지 않았는지, 그거는 뭐 제가 여러 정권 많은 비리를 이렇게 봤지만은 정말 가장 추악한 비리입니다. 정말 우리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그런 아주 정말 나쁜 부패 사건인데요. 이거 밝혀냈어야 되는데 안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박연차 640만 달러나 또 유병헌 회사 1,000억 원 넘는 돈을 탕감해 줘가지고 그 회사를 살리는 바람에 결국은 그 회사가 부실하게 세월호를 운영하다가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다 밝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정권에 이런 비리를 막을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 말고는 그 다음 책임자가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입니다. 저는 그 책임론에서 과연 그분이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좀 의문스러운 게, 만약 640만 달러, 이 70억입니다. 그 환수도 안 됐어요, 지금. 예. 환수도 안 됐는데 그 가족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640만 달러, 70억을 받고도 그 환수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걸 사건을 문재인 후보가 피를 나오는 형제보다도 더 가깝다고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러면 노 대통령이 언론을 했을 것인데, 만약 그걸 알았다면 공범이죠. 그렇죠. 공소시효 15년입니다. 그건 충분히 수사해서 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 몰랐다면 마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 그걸 몰랐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문재인 후보 측은 박근혜 처벌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본선 후보가 되시면 저는 이 세 가지 문제는 철저하게 파헤쳐서 다시는 서민들의 피를 빠는 이런 뇌물공화국, 그다음에 도박공화국, 이런 정권이 탄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홍 의원님하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명명백백히 정의를 밝혀냅시다.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김진태 후보 어느 분과? 네, 저 그럼 우리 홍준표 후보. 자, 김진태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1대1 맞짱 토론입니다. 네. 지금 마침 그 바다 이야기 사건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대검 강력과장으로 있었는데 한참 이 게임장만 없애고 이 상품권 비리를 우리가 좀 손을 대려고 했더니 대검 그때 중수부장 자기들이 다 가져가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내놓으라 그랬어요, 사건을. 그때 중수부장이 중수부장이 박영수. 지금 이번에 특검한 사람? 네. 그 가져가더니만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그때 강력 검사들이 정말 붕괴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고. 그때 그 상품권이 한 46조 정도 됐죠. 상품 발행 하도 많아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우리 후보님도 제대로 이제라도 재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그렇습니다. 당연하시죠? 그래서 정말 그때 그런 몸통은 손을 못 대고 이 전국에 퍼진 게임장만 그때 한 10,000개였어요, 10,000개. 저는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그 게임장을 다 단속하는 거, 그것만 하고도 그때가 노무현 정부여가지고 좋은 소리도 별로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그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홍 후보님은 그 대법원 재판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때 왜 그 뭡니까 당시 그 당 대표 나왔을 때 그 경선 기탁금 예. 그거를 뭐 집에 계신 우리 사모님 뭐 비자금에서 좀 이렇게 그걸 썼다 그러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회 그 위원장 운영위원장 그 판공비 중 뭐 일부를 집에 갖다 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목돈으로 썼다 그랬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밖에서 그 써야 답변, 될 돈을 그렇게 예, 집에 가져갈 답변 수도 드릴까요? 있는 겁니까? 조금만 간략하게 답변해 내 주시면 변호사 때 돈 모은 돈을 썼고 국회의 운영위원장하고 원내대표 할 때 판공비는 내 개인 돈으로 쓰던 돈을 갖다가 정치자금을 그 판공비로 다 정치자금으로 썼기 때문에 개인 돈이 남아 있습니다. 월급하고 전부 그걸 집에 갖다 줬다는 소리지 판공비를 갖다 줬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거는 지금 잘못 알려진 거고 자꾸 그거 가지고 자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요. 예. 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우리 후보님께서 직접 페이스북에 여기다가 쓰신 글인데요. 예. 그 국회 대책비로 월 4, 5천만 원 나옵니다. 네. 그걸 쓰고 그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해서 직접 페이스북에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남은 돈을 집에서 생활비로 아니, 줬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걸 정치 활동비는 거기서 나오니까 네. 내 개인 비용이 사실 그 쓸 필요가 없죠. 네. 월급 받은 거 이걸 전부 집에 갖다 줬다는 그 취지인데 아마 네.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자꾸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건 내 이유를 알겠습니다. 예. 그 하여튼 근데 제가 근데 한마디로 글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쓰시고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죠. 그런데 그때도 네네. 재재판은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뭐꼭 재판 때문에 그러는 게 재판 아니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아닙니다. 재판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제정신정당에 가고 재판 당하고 있는데 그 재판은 잘 잘 되시기를 빠져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좀 주도권 토론이니까 그 재판은 그거 잘 열심히 되시기를 재판 바랍니다. 잘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때 돈을 분명히 본인께서 이렇게 판공비를 갖다 집에 갖다 준 돈으로 갖다가 이렇게 뭐 기타금에 냈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도 야 판공비가 뭐 그렇게 많고 그걸 그렇게 갖다가 막 줘도 되나? 우리는 맨날 돈이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내 그리고 재판은 이런 식으로 걱정하지 하면 이게 마시고. 다 누워서 좀 뭐그 김진태 의원님 아닌가? 선거법 재판 그런 고민하십시오. 판공비 말씀을 드리는 이제, 겁니다. 예, 후보님. 마무리해 주시죠. 재판 이 얘기가 정도면 아니고요. 충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리라 짐작하고요. 자, 첫 번째 맞짱 토론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키워드 토크 코너입니다. 지금 화면에 8개의 키워드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 8개 중에서 후보자들께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제가 그 키워드에 해당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후보자들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신 그리고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마련한 코너인데요. 자, 답변 시간은 가급적 1분 이내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필요에 따라서 사회자가 추가 질문을 드릴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자,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30초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먼저 이인재 후보. 자, 굉장히 어려운 지금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키워드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중원 충록 한번 해보죠. 중원 충록. 예.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 왜 중원 충록을 선택하셨습니까? 뭐 중원이 좋지 않습니까? 아하, 충청도 연상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가 질문 내용을 제가 자, 중원 충록. 들판에서 사슴을 쫓는다. 천하를 쟁패한다. 이런 의미의 사자성구인데요. 후보께서는 이번 대선에서 어느 지역, 어느 계층의 지지를 끌어모아서 대권을 거머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보수 우파 민심이 지금 탄핵 충격 때문에 많이 넘어지고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더 높이 보수 우파의 깃발을 혁신해서 들어 올리면은 흩어졌던 보수 민심이 우선 결집을 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충청 대망론. 지금까지 충청도는 한 번도 대통령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소박한 열망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고용보험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성공시킨 노동부 장관입니다. 또 경기도지사 할 때 정말 수많은 개혁을 추진해가지고 전부 성공시켰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 전국에 있는 특히 노동자라든지 이 서민들 표심이 지금 많이 좌파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걸 모아가지고 반드시 승리를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인재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나머지 세 후보께서 전혀 이인재 후보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저 화면에 적혀 있는 지금 단어만 쳐다보고 계시네요. 예. 네, 단어가 오늘은 좀 상당히 어려운데. 자, 다음에는 홍준표 후보인가요? 저 청와대도 단어입니까? 예, 청와대도 단어입니다. 네, 청와대를 선택하겠습니다. 예, 청와대를 선택하신 이유는 어떻게 내가 봐야 지금 되겠습니까? 저기 주인이 한번 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청와대에 해당되는 질문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 봉투에 질문 내용, 키워드를 고스란히 저희가 밀봉해 왔음을 알려드리고요. 자, 청와대에 해당되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청와대를 이전하자, 그런 주장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 그리고 남경필 후보는 세종시로 이전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이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이 위치가 좋다고 보십니까? 만약 이전한다면 어디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청와대를 이전하자는 것은 일부 역술가들이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나갔다. 그래서 이제 이전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청와대에 들어가면 대통령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옮기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청와대는 인왕산 밑에 북한산에 있어가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 북쪽에서 보면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속된 말로 비상시에 네.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저는 그 청와대를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될 사람이 정치권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치 이 질문 내용을 미리 아셨던 것처럼 준비된 답변을 해주신 것처럼 답변을 잘 하셨고요. 다음이 김진태 후보인가요? 네. 자, 어떤 단어? 내로남불. 내로남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십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그 인터넷 조회 서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인데요.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내로남불, 어떤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마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기 계신 우리 후보님 중에 우리 홍 후보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데, 또 저도 사실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제 그 재판을 걱정을 해주시는, 물론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겠지만 그 말씀을 또 이렇게 가슴 아프게 찝어주시는 거를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 후보님 재판은 정말 이게 1심, 그때 아마 징역 1년 6월 실형을 받았을 거고요. 2심에서는 물론 이제 무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3심 대법원에서 만에 하나 이게 바뀌거나 한다 그러면 이제 후보가 됐을 때 우리 당은 정말 이거 큰일 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는 선거법 그걸 하는데 검사가 무혐의했다가 다시 법원에 가서 재정 신청이 됐다가 또 와서 이거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걸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대응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진태 후보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김관용 후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이 남아 있는데 전부 좋은 것은 다 이렇게 문제 후보가 마지막에 수상한 움직임으로 하겠습니다. 수상한 움직임. 예, 어떤 질문이라고 대충 짐작을 하십니까? 세상이 좀 밝은 부분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정치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네.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상한 움직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 측이 북한 핵 억제와 중국 견제를 위해서 전술 핵 배치를 제안해 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리 방어는 국토 방위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한미 동맹이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볼 때 핵은 또 핵을 부르고 해서 한미 간에 핵 문제를 외교 문제로 풀고 또 핵 전술 무기, 핵 전략 전술에 관한 한미 동맹을 내용을 강화해서 그 틀에서 핵 처리를 봐야 하고 더 필요하다면 저는 비핵화하는 그 동맹을 영구단지 동맹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도의사 시절에 해서 IAEA도 오고 핵 관련국이 와서 평화적인 핵 현장을 만들자. 지금 핵을 또 핵으로 푸는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런 것을 국내도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그런 평화적인 핵 해결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자, 네 분 모두 쉽지 않은 질문이었는데 답변 잘 해주셨고요. 자, 솔직하고 재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시 1대1 맞짱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시간은 4분이고요. 자, 이번엔 홍준표 후보 차례죠. 자, 어느 후보와 이인재 후보님한테 한번. 네, 홍준표 후보와 이인재 후보 간의 맞짱 토론입니다. 나한테 또 예. 대한민국 경제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강성기종 노조라고 이제 토론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예. 예? 저 홍 후보님, 아까 홍준표 후보께서 이인재 후보를 지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후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거. 김관영 후보님한테 제가 한번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예. 이제 토론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 그 경제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게 강성기종 노조라고 우리가 이제 의견 일치를 거의 봤습니다. 근데 이인재 후보님이 이제 해법을 말씀하시는데 국가긴급 명령권을 발동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한 사례가 YS 때 금융실명제입니다. 그런데 이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고 국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국회 승인을 얻겠습니까? 네. 얻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강성 그 기종 내조 때문에 대기업이 떠나는 경우도 많고 이 나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고 노동개혁의 하나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답답하시면 국가 긴급 명령권으로 풀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난제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것은 대타협의 현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사 간에 어렵지만은 끊임없는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노동 환경도 바뀌고 또 기업 환경도 바뀌고 당장에 뭐 일도 양단해서 집권하면 바로 바뀐다. 그건 저는 정책이 아무리 이혹이 앞서도 그래서 진짜 부작용이 많이 난다고 보고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국가 긴급 명령권 발동은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되는.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 지가 지금 20년 가량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노동 문제 가지고 노사정위원회 가지고 해결을 하겠다? 그거는 전부 실패라는 게 다 이젠 정리가 됐습니다. 예? 정리가 됐고 기껏한 게 그 이명박 정부 때 타임오프제입니다. 겨우 받아낸 게 타임오프제 이외에는 사실상 타협이 안 돼요. 강성기종노조하고는 타협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북핵을 참고 20년 기다렸듯이 똑같은 논리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타협하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인재 후보님이 묘안으로 내세운 게 국가긴급 명령권 제도인데 그거 충분히 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회 승인을 받으려면 국회하고 이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무장관 제도를 부활해 가지고 야당 제1당의 정무장관을 주고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어떠냐. 제 생각은 박근혜 정부 내내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해달라고 국회에 국민을 상대로 하소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무장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야당 일당에게 정무장관을 주고 그렇게 해서 국회와 타협을 시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협상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타협의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이거는 긴급 명령권은 이제 지시 형태인데 그렇게 볼 때 이제 다음 정부가 서로 갈라지고 또 분열된 이런 상태에서 다시 대화합의 틀을 대통령이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볼 텐데는 성과를 단번에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좋은 또 말씀을 주셔서 저도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자, 지금 이인재 후보께서 찬스 발언 신청하셨어요. 예, 이 문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홍 후보께서 정무장관 둔다고 문제 해결 절대 안 되죠. 이거 가지고는. 저는 연정을 제가 할 겁니다. 연정. 개헌도 하고 연정을 해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때문에 국가 긴급권을 가지고 이 개혁을 하게 되면은 그 새 질서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는 이상 국회에서 승인하게 될 거고요.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인재 후보의 찬스 발언 잘 들어봤고요. 지금 네 분 모두 정치 현안 못지않게 정책,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김진태 후보인가요? 자, 어느 분과 토론하시겠습니까? 네, 이인재 후보님께. 네. 자, 김진태 후보와 이인재 후보. 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매일같이 보니까 좋습니다. 예, 정말 그 내공도 많이 제가 배우고요. 어디 이렇게 언론 검색을 해보니까 경기지사 관사의 저주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초대 지사 민선 지사를 하셨죠. 근데 그 공관을 쓴 분들이 이렇게 뭐 대권에 도전했다가 아직까지 다 뜻을 못 이뤘다 그러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옛날에 조선시대인가 그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관리했던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뭐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예. 자, 이제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통일 외교 안보 관련 이런 것도 우리 후보님하고 이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어제도요. 독일 통일을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독일 통일 과정 서독으로 흡수 통일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실질적인 내용이 그렇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결과가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는 조금 다른 입장이셨어요. 그게 그런 흡수 통일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합류 통일?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좀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런 좀 외피, 형식, 외양 이런 거는 뭐 좀 그런 것을 갖췄더라도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는 그게 뭐 자유민주 쪽으로의 흡수 통일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 아주 좀 이런 사변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국민들은 가뜩이나 이게 좀 어려운데 개념 정립이 좀 혼선이 벌어질 여지가 있어서 흡수 통일이라고 보면 굳이 안 될 이유가 뭔지.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우선 독일에서 흡수 통일이라고 안 합니다. 어느 학자 전문가도요. 그리고 그때도 동서독이 통일할 때도 통일 헌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급하게 통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또 다른 변수 때문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건 흡수 통일이다 하면은 예속적으로, 종속적으로 또 뭐 보복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민주적으로 또 절차가 진행이 됐고 또 통일한 지 불과 뭐 10몇 년 만에 지금 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입니다. 또 지금 대통령도 동독 출신이고요. 그래서 아주 그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해가지고
더 큰 한강이 되듯이 그렇게 통일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물론 뭐 그 제가 그러면 또 가치나 이런 걸로 보면은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됐으니까요. 네, 예. 그 가치면 또 결과면은 아마 크게는 인정하시는 거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씀하시는 중에 그 메르켈이 동독 출신이니까 이게 꼭 뭐 지금도 동독 출신도 잘 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 해가지고 흡수 통일이 아니라는 것은 꼭 아니, 그러니까 논리의 비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평등하게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통합을 또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흡수 통일이라는 말 자체에서 어떤 뭐 보복 뭐 아주 굉장히 불리한 그런 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꼭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니죠. 논리적으로 그 말씀 아니, 드리고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제가 짧게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일에서 흡수통일이라는 말을 안 한다. 그거는 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거 아니고요. 통설 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 재밌는 거는 지난번 몇 년 전에 드레스덴 선언할 때 북한의 김정은조차도 독일은 흡수통일인데 남조선에서 그거 따라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네. 그거예요. 네. 예, 바로 북한이 독일식 흡수 통일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계속 들이대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 보고 통일, 그런 통일, 제도적인 통일 이거 염두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욱박 지르는 거에 불과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북한이 싫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우리한테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뭐 나는 실질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예, 두 분 예. 독일 통일에 관해서 지금 견해 차이를 보이셨는데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김관용 후보 예. 어느 분과 하시겠습니까? 김진태 네. 후보님. 네, 김관용 후보와 김진태 후보. 아니 김진태 후보님 아주 그 소신도 있고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젊은 지도자로서 제가 박수를 보내는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같이 함께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 혁명 그 연장 선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도 전부 이렇게 중앙에서 지침만 내려가 현장으로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복지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21개 부처가 내려가는 복지 사업이 360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도 없고 아주 복잡하고 어떤 네. 포퓰리즘까지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또 시스템들이 고장이 나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현장으로 내려서 적어도 광역 단위의 포괄 보조금 형태로 내려가면은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공단이 많은 지역 같으면 또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들어가 있고 노인이 많은 농촌 지역 같으면은 농촌에 대한 복지 혜택이 나고 이런 것들을 복지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 저 지사님 계신 경북도의 과가 몇 개 정도 있죠? 과 34개입니다. 예. 과요. 아, 예. 34개 좀 더 될 것 같은데 그거밖에 안 됩니까? 34개. 예. 중국 국만 해도 한 10개. 공이 9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경북은 뭐 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웬만한 조그만한 인구 한 2만 명 되는 그 군청에 가도 뭐 과가 뭐 한 10개씩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조직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중복되고 막 혼란스럽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250개라 그래가지고요. 기업인한테 제가 물어봐도 다 몰라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조직이 운영돼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좀 슬림화, 정부 뭐 기구 이런 것은 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쪽으로 좀 통합해 가는 그런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기구는 지방 기구가 아니고 중앙 기구입니다. 그건 차고 없듯이라고 중앙의 복지 시스템을 갖고 지방을 지시 형태로 나오는 게 현장 복지가 네. 시스템이 21개 부처라고 말씀하셨죠. 21 부처로서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일괄해서 포괄 보조금제로 하면은 그 시도지사가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판단을 하고 현장 복지의 시스템을 좀 조정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지 지역 특성에 맞게 네.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얘기를 제가 질문을 했는데 뭐 네, 그렇게 물론 동의합니다. 다 그게 서로 특성이 다른데 행정 편의적, 공급자 위주, 책상에서 하는 거는 항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예. 당연히 반영해서 구체적인 특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또 시간이 다 한 생각합니다.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문제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가장 어느 부분에 초, 중, 고, 대학 어느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대입이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고등학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고교, 네네. 고교, 네. 고교 평준화. 네. 그래서 이제 공교육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고 네. 네. 이게 뭐 학원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온 교육 전체 시스템이 지금 고장이 나 있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특히 대통령이 되시면은 네. 공교육이 좀 살아서 네. 현장 교육이 이루어질 수 그래서-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제가 그 수시 지원 이거 좀 폐지하고 그 다음에 EBS를 좀 많이 늘리자. 지금보다 더 인원 예산을 지원해서 좀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강하려고 합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네.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자, 마지막 이인재 후보 어느 후보와 토론하시겠습니까? 예, 홍준표 후보님. 예.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한테는 우리- 안 물어도 되는데. 아니 우리 저 지금 자유한국당의 처지를 상가집에 비유하셨는데. 그 초상집. 참 초상집 이거 좀 예. 굉장히 예, 좀 초상집. 부적절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우리 당이 많은 상처를 입고 아니, 또 탄핵당했으니까 초상집이죠. 뭐 그렇더라도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현재는 초상집이죠. 그 초상집은 좀 부정확한 것 같고요. 예. 어떻게 하든지 이 말하자면 부서진 집을 다시 더 멋지게 재건을 하고 깃발도 보수 우파의 가치 깃발도 더 빛나게 이렇게 내걸어야 되고 그리고 흩어진 보수 민심도 이렇게 집결시켜야 되는데 그 초상집으로 비유해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 문제가 토론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 한일 위안부 협정 뭐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전 정부에서 맺은 이 협정을 파기해 버리겠다. 이거 만일 이렇게 되면은 한일 관계는 아주 본질적으로 큰 손상을 입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파기할 수 있죠. 아니, 파기할 수 그걸 있는 게 일방적으로 파기한다. 아니요. 이건 참 보통 문제 아니고. 예. 이게 사실 위안부 협정은 해서는 안 될 협정입니다. 국가 정신에 관한 문제고 민족 정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협정을 했으면 이걸 파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홍 후보님 그거는 예. 지금 한일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나라가 수많은 나라하고 많은 협정을 맺으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뭐 협정을 힘들게 맺어도 어느 순간 지도자가 바뀌면 그냥 파기할 수도 있는 나라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존립 기반을 크게 무너뜨리는 거고요. 굉장히 정말 참 그냥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미래를 향해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13년간 전쟁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미군이 한 4만여 명이 죽었어요. 베트남 사람이 얼마가 죽었겠습니까? 아마 몇십 배 죽었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베트남이 미국하고 제일 우호 관계입니다. 그거 아시죠? 네. 오히려 자기들 도와줬던 중국보다도 중국하고는 별로 관계가 안 좋지만 미국하고 제일 우호 관계예요. 왜? 베트남이 뭐 속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베트남은 미래를 위해서 미국하고 손잡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과거는 과거고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해져야만 문제 근원적으로 해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약했기 때문에 일본한테 짓밟힌 겁니다. 그 짓밟힌 것 중에 한 부분이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국력을 키우고 또 통일이 되면은 한 3, 40년 후에는 일본보다 GDP가 능가한다고 그래요. 지금은 일본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 GDP가요. 국가 GDP가.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전향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데. 여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지사되고 난 뒤에 우리 일본에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교민들, 경남 교민들 신년회 할 때 갔는데 공항에 들어가니까 지사 신분증이 아니고 개인 여권으로 왔다고 지문을 찍으라고 합니다. 내 지문 못 찍겠다고 그랬어요. 내 지문 찍고 일본 안 들어간다. 내가 1시간 반을 버텼어요. 그러니까 지문 안 찍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지문 찍고 들어가는 게 일본의 관례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지사가 왔는데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국가 간의 문제로 이렇게 아니 개인의 해결시키는 경험이 것은 아니고 좀 내 문제일 것 지사할 때 같아요. 경험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 정도 하기로 하고요. 자, 이로써 두 번째 맞짱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토크 시간입니다. 이제 화면에 4개의 키워드밖에 남지 않았죠. 자, 이번에 어느 분이 먼저 하실 차례죠? 자, 김진태 후보인가요? 자, 4개가 남아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만 남아 있습니다. 모르겠다. 잘 보이지? 잘 보이지? 나나 무스크리 나나 무스크리. 예, 나나 무스크리는 잘 아시겠죠? 네. 자, 질문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스의 영혼으로 불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죠. 예, 그런데 그리스는 포퓰리즘 정치로 인해 재정 적자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국제 채권단에 3차례에 걸친 구제 금융으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 대선을 앞두고 지금 각종 공약이 쏟아지면서 포퓰리즘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그리스 사례로부터 어떤 점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네. 나나 무스크리 굉장히 걱정 많이 했는데 그리스 포퓰리즘으로 나와서 한편 다행입니다. 그리스 정말 큰일이었고요. 우리는 그나마 그리스는 우리보다 낫습니다. 왜냐? 거기는 아크로폴리스도 팔아도 되고 그냥 신전 하나씩 갖다가 팔면 큰 목돈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남대문 팔 수도 없고요. 그리스보다도 우리가 훨씬 심각한데 거기는 포퓰리즘 하다가 공무원들 뭐 이렇게 문제 생기면 공무원들은 수는 점점 더 늘리고 하다 보니까 물가는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그리스가 남의 일이 지금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제가 이 국회에 있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법안들이 올라오는데요. 그걸 만약에 제가 막지 않고 그대로 다 통과시켜줬다 하면은 엄청납니다. 하루에도 뭐 수천억씩 그냥 뭐 퍼주는 것들이 입법으로 해서 막 올라오거든요. 정말 망국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확실히 막아야 됩니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다음 김관용 후보인가요? 자, 어떤 단어? 주라블리 잘 주라블리. 예, 주라블리. 예, 주라블리. 예. 예, 글씨가 좀 작은데 지금 글씨가 크게 나왔네요. 주라블리. 예. 주라블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상당히 그 좀 신비스럽고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용기 있게 선택을 하셨는데요. 자, 주라블리란 백학이란 의미의 러시아 단어입니다. 아, 이거 우리 드라마 주제곡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모래시계 아시죠? 예, 모래시계의 주제곡이기도 했습니다. 자, 2차 대전 중 전사한 병사들을 추모하는 곡으로 러시아 전승 기념일에 참전 용사들이 따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자, 얼마 전 천안함 피폭 사건 7주기를 맞았는데요. 서해 수호와 6.25 월남전 참전 등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부상당한 분들에 대한 예우나 처우가 열악하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자, 왜 이렇다고 보시고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홍준표 후보가 답변했으면 아주 잘할 뻔했는데 그렇지. 사실 이런 대형 사고가 생기는 천안함에도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게 지휘하고 또 문제를 보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현장 혁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보상 문제라든지 또 구제 문제라 구호 문제라든지 또 추모의 문제까지 이런 것은 현장에서 그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 현장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 이것이 이제 중앙부처와 지방의 그 인식의 차이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결정에 굉장히 그런 미스매치가 생기는데 실패가 생기는데 정부의 실패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천안함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총체적인 부실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접근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고치려면은 현장으로 전부 내려놔야 합니다. 권한과 책임을. 그래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네, 마치 준비된 답변처럼 아주 막힘없이 잘 해주셨어요. 자, 다음 이인재 후보인가요? 예, 뭐 한정 불량립. 한적 불양리. 예. 아마 저 이인재 후보께서도 처음 들어보는.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중국은 하여튼 12번 이상 공식 방문했기 때문에 네. 뭐 중국 관련된 문제라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 삼국시대에 제갈량이 전쟁에 나서면서 남긴 유명한 출사표의 한 구절입니다. 한 나라를 훔친 역적 조조와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뜻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타이완, 대만의 장제스 총통의 대중국 원칙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념과 가치가 다르면 같이 갈 수 없다. 아니다. 이기려면 적군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인재 후보의 소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더 큰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작은 적하고는 뭐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에서는 뭐 적과 동지가 수시로 변하는 게 또 일반적이고요. 고정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제사회에서 뭐 중국이라는 게 뭐 6.25 전쟁 때 중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통일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중국이 북한 편을 겉으로 들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미래를 향해서 번영하는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여기가 자기들 이해관계에 더 맞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중국하고 전략적 이해관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동북아에 정말 우리가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인재 후보 역시 막힘없이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자, 이제 홍준표 후보 차례인데 저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아우 게이아스. 예. 저희 이 백분 토론팀에서도 저 단어가 제일 마지막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역시 예측이 맞아 떨어졌네요. 자, 아우 게이아스, 처음 들어보는 예. 말이시죠? 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앨리스의 왕 아우게이아스의 축사는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치우지 않아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헤라클레스가 강물을 끌어들여서 순식간에 이 축사를 청소했다고 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아우게이아스 축사 같은 병폐가, 가장 심각한 병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청소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는 적폐청산이라는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다. 부패는 우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좌파에도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640만 달러 바다 이야기, 유병헌과 문재인의 관계, 이거는 드러나지가 않았던 거다. 이런 걸 비롯해서 우파의 부패도 세탁기 넣고 한번 돌리고, 대한민국을 세탁기 넣고 한번 돌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옳겠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로써 키워드 토크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1대1 맞짱 토론 순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4분이고요.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찬스를 쓰시지 않은 분들 찬스 기회가 있다는 점 아울러 강조해 드리고요. 자, 이번엔 김관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어느 분과 하시겠습니까? 홍준표 후보님. 아까 저한테 안 물었습니까? 예. 물었죠. 자, 홍준표 후보 하시죠. 저는 현장의 문제를 갖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현장을 잘 아시니까. 독도 가보셨습니까? 네. 잘 갔다 오시는데. 그 독도를 이제 수호하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에서는 도지사가 현장 재전선 책임자입니다. 책임자인데 여러 가지 그 한일 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영토에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 때 1500년 전의 일부터 올라오는 게 지정왕 때문에. 그래서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치료적 지배라는 것은 문화도 또 예술도 이렇게 해서 집 주인이니까 그런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특히 1910년, 1950년 이런 사이에 한일 합바이라든지 한국 전쟁 시에 아주 지도도 바꿨고 아주 그 일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런 증거 자료를 축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탄핵 정국이 들어서니까 아주 가는 일본 외상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교과서에 기록하는 교육의 문제, 이제 교육의 문제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강력하게 저희들 주장을 하고 또 목소리를 내고 심지어는 광화문에서 제가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망언에 대해서 다케시마의 나를 망언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하는데 이것은 지방에서 이것이 문제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지방자치가 외교도 중앙의 엘리트 외교도 있지만은 지방 외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군사 문제도 전방을 또 후방은 후방 사단이 적어도 이작 사령관이 작전을 지휘하듯이 그런 이제 권한의 이양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일본이 영토 분쟁을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우리나라는 독도를 두고 하고 있고 중국과는 생각구 열도 갖고 하고 있고 또 러시아와는 북방 열도 갖고 하고 있죠. 영토 분쟁을. 세계에서 아마 영토 분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일 겁니다. 중국, 러시아, 한국하고 같이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독도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당대표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에 맡길 일이 아니고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해병대를 주둔시키자. 우리는 백령도를 가는데 서해안 지키는 데는 백령도를 가는데 동해안 지키는 거는 왜 해병대를 주둔시키지 못하느냐. 그 우리 영토 아니냐.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경찰 이거 분쟁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경찰만 지금 일부 주둔시키는데 시각의 장관님. 그래서 저는 독도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해병대 주둔하는 군을 건데. 주둔하자든지 국가 지배 현장을 지배하자는 것은 이 우리 영토입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 영토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지배하는 것을 전쟁의 현장으로 또 다른 불씨를 국제사회에 만드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저는 한번 제가 군에 주둔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 판단이 좀 너무 많이 나갔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군은 그런 전선에 배치됐을 때 국제적인 명분을 잃습니다. 사실 우리 영토는 그냥 생활, 그래서 문화적인 지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이인재 후보 한 분 남았죠? 저는 우리 김관영 후보님입니다. 그렇습니까? 일자리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음 대통령 무조건 일자리 안 만들면 큰일 아닙니까? 일자리는 뭐 단순히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정말 행복의 원천이고 또 복지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성장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그 좌파 후보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엉터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1만 개 공공일자리 만들겠다. 81만 개 공공일자리 지금 공무원 숫자가 102만 명인데 80% 가까운 공무원 집단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국민의 뭐 세금이 됐든 사회보장 분담금이 됐든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 어림잡아도 지금 우리 국민 부담이 한 GDP의 25% 정도인데 한 절반 이상 더 내야 됩니다. 이 말을 안 해요. 이거 정말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문제는 기본 원칙이 기업이 해야 됩니다. 기업이.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또 탐욕도 조절하면서 또 중소기업부를 만들어서 저는 거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 또 농촌의 6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긴급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정책인데 방금 이 공무원 일자리는 공공 부분을 통합한 일자리 공무원도 포함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그냥 퍼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의 그 일자리를 갖고 이렇게 갔을 때 그 뒤수습이 엄청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부담이
더 훨씬 커져야 되는데 그건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81만 개 만든다. 그래 국민들 속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주관은 예.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고용정보로서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뭐 공무원을 우리 늘리는 바람지 않다. 후보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은 사실 한계에 꽉 차 있습니다. 성장은 더 될지 모르지만 일자리 더 안 늘어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가운데에서도 젊은이들이 도전해서 일으키는 말하자면 벤처기업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이 벤처기업에서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저 좌파 후보들은 청년수당 나눠준다고 그래. 그런 돈이 있으면은 청년들이 벤처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기금 여기에 출연을 해야지 청년들한테 용돈 나눠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완전히 청년들의 그 도전 정신, 열정을 죽이는 아편 같은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포퓰리즘에 정책을 맞추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정책의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오직 기업이 창출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예를 든다면 중소기업 고유 업종별을 만들어서 더 정부 지원을 받는다든지 또 R&D 투자를 지금 2%인데 5%로 정부가 지원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버주식으로 예산을 몇 명 한다. 또 뭐 청년 수당을 얼마를 준다. 아주 거기에다가 수술을 해야 될 것을 진통제를 놔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예, 심지어는 국민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정말 참 큰일 날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요.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하겠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야권에서.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 너무 걱정이고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 정말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일자리는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투자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규제라든지 그렇죠. 또 강성 귀족 노조라든지 낡은 금융시장이라든지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 청년들의 용기와 열정을 북돋아서 벤처 생태계를 밀림처럼 이렇게 양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이인재 후보와 김관영 찬스. 후보의 찬스 쓰시겠습니까? 예, 요 문제하고 다른 찬스. 좋습니다. 예. 네, 찬스 발언하시죠. 지금 후보님들 그 토론 과정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생각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현재와 과거와 싸우면은 미래가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도망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시면은 과거에 어떤 부당한 조치를 조사를 하되 미래 정책에 관한 문제로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 또 국민들도 또한 그렇게 바라볼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5번의 대통령이 불행하게 떠났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서 통합의 정치, 관용의 정치 새롭게 시작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김관영 후보의 찬스 발언 잘 들어봤고요. 자 그다음 홍준표 후보인가요? 자, 네. 한 분 남았죠? 예. 우리 김진태 후보님 나중에 오늘 그 본선에서 다 나올 테니까 제가 가진 문제점을 오늘 미리 다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 그걸 내가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본선에 나오면 다 나올 이야기니까. 친박 아니라고 그러셨죠? 친박 아니라고 했죠? 좀 애매한데요. 뭐 그거는 부인하는 건 친박이 없다고 했죠. 좋습니다. 밖에서 이야기가 김 의원님은 친박 팔아서 정치하고 태극기 팔아서 대선 후보 아이고. 나왔다. 결국 목표는 내년 강원도지사가 목표가 아닌가. 강원도지사 하려면 현재 재정 신청되어 있는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한문에 나온 태극기 부대 100만은 우국천경으로 나온 것이지 그것이 김진태 후보 지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밖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선에 나가면 어차피 이런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싫은 소리도. 다음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보시죠. 예정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뭐 지금 4가지를 물으셨기 때문에 예. 짤막짤막하게 예. 답변하겠습니다. 친박을 팔았다. 친박에 아무런 덕본 것도 없고 이제 친박 자체가 우리 당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나와서까지 그 뭐 계파 따지고 뭐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극기를 팔았다고요? 이거는 정말 좀 심각한 그런 건데요. 우리 후보님께서 태극기 집회 한 번이라도 나와 보셨으면 아마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더라도 이런 얘기는 아마 안 하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도록 온몸을 바쳐서 노력했고 그렇게 될 줄로 기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생각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지사요? 그건 제가 이 후보가 되면은 지금 대권을 향해서 가는데 웬 또 강원도지사입니까? 너무나 느닷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되면 후보가 안 되면 그런 안 되면. 것도 역시 생각해 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원도지사 네, 정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밖에서 그래 오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은 뭐 경남지사도 하시면서 이게 안 되면 이제 다시 돌아가실 아니 안 되면 난 돌아가시죠. 때가 있지. 돌아가시고 되면 또 그 선거를 이제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죠. 저는 뭐 강원도지사에 지금 뭐 그런 관심조차 전혀 없다는 거고요. 재정신청 마지막 네 번째 많습니다. 재정신청 얘기하셨는데 정말 힘드시죠? 우리 저 다른 후보님들도 고소고발 많이들 당하셨죠. 정치생활하면서. 아마 최근에 저만큼 또 그런 거 많이 당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무수한 뭐 윤리위제소 뭐 고소고발 많이 당했고 이번에 선거법도요. 어떤 시민단체에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뭐가 잘못됐다 했는데 다 해명이 되고 이거 하나 지금도 그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뭐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무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9년도에 DJ 저격수 하다가 재정 신청을 한번 당해봤어요. 근데 그 재정 신청을 당해보니까 3년 동안 재판했는데 DJ 정권 때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당으로 넘어가면 힘들 것이니까 준비 잘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찬스 하나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찬스 쓰시겠어요? 예, 그러시죠.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뭐 재판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그 말씀드리다가 다 못했는데 그게 그냥 그런 겁니다. 그 지금 재판 받고 계시는 것과 관련해서 그럼 1억 2천이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께서 뭐 집에 있는 비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비자금은 당시 운영위원장 할 때 쓴 판공비 중에서 집에다 좀 갖다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판공비를 집에다 갖다 줄 수가 있냐.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러면 찬스 그렇게 쓰셨거든요. 안 그래도 저 이인재 후보께서 홍준표 후보 찬스 안 쓰셨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배려를 고맙습니다. 하시네요. 예, 자, 쓰시죠. 제가 변호사 10년 했습니다. 변호사 10년 하면서 먹고 살 거 다 준비를 했습니다. 먹고 살 거 다 준비하고 나는 그때 벌은 돈, 단돈 1원도 갖고 나오지 않습니다. 집사람한테 다 줬습니다. 그 돈으로 집사람이 대출금 받고 지금 현재 집 사고 다 한 겁니다. 판공비를 썼다고 하니까. 판공비 썼다는 것은 정치 자금을 내가 개인적으로 쓸 필요 없으니까 그 돈을 갖다 줬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기로 하죠. 예, 충분히 다 파악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김진태 후보 마지막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네. 자, 남아 있는 분이 김관용. 예, 김관용 후보죠. 꼭 시간 다 안 써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예, 우리 김 후보님 그동안 또 이 긴 경선 레이스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몇 년 전에 단식을 하신 일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용기를 내셨구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또 쉽지 않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또 평가는 또 나뉘고 한 뭐 그런 거였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 소회 이런 거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로서 이 단식을 이렇게 막아야 될 사람이 단식을 했는데 이 부도덕인 것이 과학 벨트를 하는데 또 대구 경북에 그 포항공대도 있고 또 이 대학이 많은데 금호공대도 있고 있는데 그것이 과학 벨트에서 빠진 거예요. 또 울산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너무 우울해서
이 단식이 들어갔는데 결과는 어떠냐 하면은 우리 과학연구단을 편성하는데 10개를 대한민국에 만든 5개가 포항공대 교수였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굳이 궁금한 건 그 사안보다도 네. 단식하니까 힘들지 않으셨는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후회는 안 되셨는지 아니, 그런 일주일 겁니다. 정도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이래 했는데 배가 고파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일주일이나 하셨어요? 예, 집사람이 뭘 가져오는데 먹고 싶긴 먹고 싶고 그걸 참는데 참 혼이 났습니다. 결국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이래 했는데 단식 그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건 몰라도 맞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야말로 좀 극단적인 방법이고 해서 좀 그 단식 할 일이 없었으면 그런 네, 유혹을 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 나라 일이 말씀도 드립니다. 이제 중앙의 권력이 집중되니까 중앙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재단이 되니까 네. 지방을 모르는 거예요. 네. 앉아서 테이블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다시 한번 그 지금 행정의 달인으로서 지금 이제 이것도 대권에 도전하셔가지고 중앙 서울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참 치열하게 보내고 계신데 어떻게 적성에 맞는 것 같으십니까? 좀 이렇게 편하게 그냥 좀 답변해 주시죠. 저는 이번에 후보 레이스에 들어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김진태 후보님의 용기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젊은 분이. 아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그 추위에서 강도 높게 주장하는 그 전부 가지 않는 곳에 참 미래의 훌륭한 그런 지도자를 보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제 부족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대선도 중요하지만 또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만 만약 불연이면은 끝까지 이 정치권에 남아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어휴, 이게 정말 과분한 또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참 못놀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꼭 뭐 그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후보님들한테 또 이제 많이 배우고 있고요. 우리 김관영 후보님은 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또 본인 스스로도 현장에도 나가시고 전국의 광역단체장 중에 누가 탄핵에 이거 부당하다고 얘기하면서 밖에 나온 분이 어디 계셨습니까? 이인재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에게도 좀 덕담 좀 그럴까? 하시죠. 네. 일단 거기 나오셨다 해서 그때 정말 가슴 찡하게 이렇게 저도 많이 느꼈던 거고요. 네. 뭐 원조시죠, 뭐 이인재 후보님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홍 후보님은 뭐 직접 남피나래도 좋습니다. 나오시지는 않으셨지만 같이 응원을 해주셨죠? 예, 남피나래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응원은 같이 해주셨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분 모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그동안 몇 차례 토론하셨죠? 지금 이게 8번. 8번째. 여덟 번?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제가 오늘 토론 진행하면서 네 분 모두 미운정, 고운정 다 쌓여서 아주 깊은 우정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좋고요. 자, 지금 마무리 이 발언을 하실 차례인데 당초 1분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30초로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인재 후보. 예, 좌파 세력, 좌파 후보는 경제 위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병에 걸려 있는 경제를 앞에 놓고 수술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아편 같은 포퓰리즘 정책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폭발 직전인데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수 우파 새롭게 혁신된 가치를 가지고 이 위기 해결해야 됩니다. 저 이인재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홍준표 후보. 네. 지금은 좌파 광풍 시대고 또 무정부 상태, 천하대란입니다. 주변 사강 지도자들은 모두 스트롱맨 국수주의자들입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한국의 생존 기회가 없어질 겁니다. 5월 9일 홍준표한테 나라를 맡겨주시면 강력한 신정부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홍준표 후보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다음 김진태 후보. 네, 보수 우파가 이렇게 위기인데 지금 그전부터 계속 해오시던 분들 해오던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세대 교체 꼭 좀 이뤄야 합니다. 새로 나온 인물, 젊고 강한 후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싸울 때 다들 어디 계셨습니까? 원칙과 소신, 의리의 아이콘 제가 여태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나가겠습니다.
저에게 한번 맡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김진태 후보 수고하셨고요. 자, 김관영 후보. 현장에서 일생을 보내는 저 김관용이 현장 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개헌으로 담아내서 국가를 개조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좀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5천만 국민이 땀과 눈물을 같이 흘리는 그런 나라, 희망의 나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최선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네 분의 후보들 정말 진지한 토론을 벌였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최종 대선 후보는 오는 31일 날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100분 토론은 오는 30일 국민의당 대선 후보들을 모시고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밤늦게까지 감사합니다. 와가지고 반드시 승리를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인재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나머지 세 후보께서 전혀 이인재 후보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저 화면에 적혀 있는 지금 단어만 쳐다보고 계시네요. 예. 네, 단어가 오늘은 좀 상당히 어려운데. 자, 다음에는 홍준표 후보인가요? 저 청와대도 다릅니까? 네, 청와대도 단어입니다. 내가 청와대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청와대를 선택하신 이유는 어떻게 내가 봐야 지금 되겠습니까? 저기 주인이 한번 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청와대에 해당되는 질문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 봉투에 질문 내용, 키워드를 고스란히 저희가 밀봉해 왔음을 알려드리고요. 자, 청와대에 해당되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청와대를 이전하자, 그런 주장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 그리고 남경필 후보는 세종시로 이전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이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이 위치가 좋다고 보십니까? 만약 이전한다면 어디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청와대를 이전하자는 것은 일부 역술가들이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나갔다. 그래서 이제 이전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청와대에 들어가면 대통령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옮기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청와대는 인왕산 밑에 북한산에 있어가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 북쪽에서 보면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속된 말로 비상시에 네.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저는 그 청와대를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될 사람이 정치권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치 이 질문 내용을 미리 아셨던 것처럼 준비된 답변을 해주신 것처럼 답변을 잘 하셨고요. 다음에 김진태 후보인가요? 네. 자, 네. 어떤 단어? 내로남불. 내로남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십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그 인터넷 조회 서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인데요.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내로남불, 어떤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마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기 계신 우리 후보님 중에 우리 홍 후보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데 또 저도 사실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제 그 재판을 걱정을 해주시는, 물론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겠지만 그 말씀을 또 이렇게 가슴 아프게 찝어주시는 거를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 후보님 재판은 정말 이게 1심, 그때 아마
징역 1년 6월 실형을 받았을 거고요. 2심에서는 물론 이제 무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3심 대법원에서 만에 하나 이게 바뀌거나 한다 그러면 이제 후보가 됐을 때 우리 당은 정말 이거 큰일 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는 선거법 그걸 하는데 뭐 검사가 무혐의했다가 다시 법원에 가서 재정 신청이 됐다가 또 와서 이거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걸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그 대응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진태 후보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김관용 후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이 남아 있는데 전부 좋은 것은 다 이렇게 문제 후보가 마지막 수상한 움직임으로 하겠습니다. 수상한 움직임. 예, 어떤 질문이라고 대충 짐작을 하세요? 세상이 좀 밝은 부분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정치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네.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상한 움직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 측이 북한 핵 억제와 중국 견제를 위해서 전술 핵 배치를 제안해 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리 방어는 국토 방위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한미 동맹이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게 볼 때 핵은 또 핵을 부르고 해서 한미 간에 핵 문제를 외교 문제로 풀고 또 핵 전술 무기, 핵 전략 전술에 관한 한미 동맹을 내용을 강화해서 그 틀에서 핵 처리를 봐야 하고 더 필요하다면 저는 그 비핵화하는 그 동맹을 영구단지 동맹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도지사 시절에 해서 IAEA도 오고 핵 관련국이 와서 평화적인 핵 현장을 만들자. 지금 핵을 또 핵으로 푸는 문제는 바람하지 않다고 보고 그런 것을 국내도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그런 평화적인 핵 해결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자, 네 분 모두 쉽지 않은 질문이었는데 답변 잘 해주셨고요. 자, 솔직하고 재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시 1대1 맞짱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냥 상수입니다. 강제로 드러내는 방법밖에는 정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지금 여건 하에서 그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핵을 갖거나 안 갖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핵에는 핵밖에 없다. 이게 정말 우리가 그동안 현대사에서 겪은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 제 말씀은 지금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핵을 가지면 저걸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명분을 따라갈 때가 아니다. 우리가 갖거나 안 갖거나 북한은 현실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핵을 갖는 것밖에는 지금 이 없다. 시점에서는 그런 말씀. 어떻게 하든지 핵을 포기시켜야 되는데 뭐 지금 힘으로 뭐 요즘 나오는 선제 타격이라든지 무력으로 때려 부숴가지고 포기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우리한테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변화시켜가지고 네. 또 남아공이 다 정권 바뀌니까 핵폭탄 만들어 놓은 거 6개 국제사회에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을 추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핵 갖겠다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데 장애가 된다 이 그럼 핵 말씀드리고 없이 어떻게 그거를 아니, 핵을 해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북한 체제를 김정은이가 변화시켜가지고 말을 끌어내야 듣겠습니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네. 지금 핵 무장론은 그래 내가 성급하다고 그렇게만 되면 말씀드리는 좋은데 거예요. 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용의주도하게 해야 되는데 듣기는 좋지만은 자, 시간이 그런 주어진 문제가 시간이 다 있다는 걸 됐고요. 말씀드립니다. 자, 이 예. 핵 무장에 관해서는 두 분 또 따로 토론할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다음에 홍준표 후보죠. 어느 분과 토론하시겠습니까? 이인재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옆자리에 있는 이인재 후보. 무슨 자, 홍준표 그- 후보와 이인재 후보 간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선에 후보가 되시면 문재인 후보를 만날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로 64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돈을 이제 문재인 후보가 몰랐다고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방어가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되시면 재수사할 것인지 여부가 첫째 하나고 예. 두 번째가 이제 바다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서민들의 돈을 수조를 끌고 간 그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의 실체를 밝혀지지 않고 묻혀버리는 바람에 그 돈, 서민들의 돈, 전국에 시골의 그 농부들 돈도 끌고 갔어요. 논두렁에까지. 예. 그리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세월호 주인인 유병헌 씨가 노무현 정권 때 이 공적 그 자금이 들어간 기업인데 1,150억 원을 탕감을 받았어요. 응? 탕감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비서실장 할 때인가 그럴 겁니다. 민정수석인가. 그럼 이 탕감해 줬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의 사실상 원인이 됐던 겁니다. 거기 또 문재인 후보가 유병헌 씨 회사에 파상관제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대통령이 되시면 어떻게 지금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그 완전히 원천적으로 다 밝혀야 됩니다. 예,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이후에 그 다 묻어버렸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특히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왜 그 바다 이야기를 밝히지 않았는지 그거는 뭐 제가 여러 정권 많은 비리를 이렇게 봤지만은 정말 가장 추악한 비리입니다. 정말 우리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그런 아주 정말 나쁜 부패 사건인데요. 이거 밝혀냈어야 되는데 안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뭐 박연차 640만 달러나 또 유병헌 회사 1,000억 원 넘는 돈을 탕감해 줘가지고 그 회사를 살리는 바람에 결국은 그 회사가 부실하게 세월호를 운영하다가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다 밝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정권의 이런 비리를 막을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 말고는 그 다음 책임자가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입니다. 저는 그 책임론에서 과연 그분이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좀 의문스러운 게 만약 640만 달러 이 70억입니다. 그 환수도 안 됐어요 지금. 예. 환수도 안 됐는데 그 가족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640만 달러 70억을 받고도 그 환수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걸 사건을 문재인 후보가 피를 나오는 형제보다도 더 가깝다고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러면 노 대통령이 언론을 했을 것인데 만약 그걸 알았다면 공범이죠. 그렇죠. 공소시효 15년입니다. 그건 충분히 수사해서 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 몰랐다면 마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 그걸 몰랐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문재인 후보 측은 박근혜 처벌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본선 후보가 되시면 저는 이 세 가지 문제는 철저하게 파헤쳐서 다시는 서민들의 피를 빠는 이런 뇌물공화국, 그다음에 도박공화국 이런 정권이 탄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뭐 우리 홍 의원님하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명명백백히 정의를 밝혀냅시다.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김진태 후보 어느 분과? 네, 저 그럼 우리 홍준표 후보. 자, 김진태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1대1 맞짱 토론입니다. 네. 지금 마침 그 바다 이야기 사건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대검 강력과장으로 있었는데 한참 이 게임장만 없애고 이 상품권 비리를 우리가 좀 손을 대려고 했더니 대검 그때 중수부장 자기들이 다 가져가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내놓으라 그랬어요, 사건을. 그 그때 중수부장이 박영수. 지금 이번에 특검한 사람? 네. 그 가져가더니만 그냥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그때 강력 검사들이 정말 붕괴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고. 그때 그 상품권이 한 46조 정도 됐죠. 네, 상품 발행 하도 많아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우리 후보님도 뭐 제대로 이제라도 재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그렇습니다. 당연하시죠. 그래서 정말 아이고 그때 그런 몸통은 손을 못 대고 이 전국에 퍼진 게임장만 그때 한 10,000개였어요. 10,000개. 저는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그 게임장을 다 단속하는 거 그것만 하고도 그때가 노무현 정부여가지고 뭐 좋은 소리도 별로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그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홍 후보님은 그 대법원 재판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때 왜 그 뭡니까 당시 그 당 대표 나왔을 때 그 경선 기탁금 예. 그거를 뭐 집에 계신 우리 사모님 뭐 비자금에서 좀 이렇게 그걸 썼다 그러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회 그 위원장 운영위원장 그 판공비 중 뭐 일부를 집에 갖다 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목돈으로 썼다 그랬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밖에서 써야 될 돈을 그렇게 예. 집에 가져갈 답변 수도 드릴까요? 있는 겁니까? 조금만 간략하게 이게, 답변해 주시면 내 변호사 때 돈 모은 돈을 썼고 국회 운영위원장하고 원내대표 할 때 판공비는 내 개인 돈으로 쓰던 돈을 갖다가 정치자금을 그 판공비로 다 정치자금을 썼기 때문에 개인 돈이 남아 있습니다. 월급하고 전부 그걸 집에 갖다 줬다는 소리지 판공비를 갖다 줬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거는 지금 잘못 알려진 거고 자꾸 그거 가지고 자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요. 예. 저 말씀도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후보님께서 직접 페이스북에 여기다가 쓰신 글인데요. 예. 그 국회 대책비로 월 4, 5천만 원 나옵니다. 네. 그걸 쓰고 그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해서 직접 페이스북에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남은 돈을 집에서 생활비로 아니, 줬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걸 정치 활동비는 거기서 나오니까 네. 내 개인 비용이 사실 그 쓸 필요가 없죠. 네. 월급 받은 거 이걸 전부 집에 갖다 줬다는 그 취지인데 아마 네.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자꾸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건 내 이유를 알겠습니다. 예. 그 하여튼 근데 제가 근데 한마디로 글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쓰시고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죠. 그런데 그때도 그 네네. 재재판은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뭐꼭 재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아닙니다. 재판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제정신정당하고 재판 당하고 있는데 그 재판은 잘 잘 되시기를 빠져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좀 주도권 토론이니까 예. 그 재판은 그거 잘 열심히 되시기를 재판 바랍니다. 잘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때 돈을 분명히 본인께서 이렇게 판공비를 갖다 집에 갖다 준 돈으로 갖다가 이렇게 뭐 기탁금에 냈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도 야, 판공비가 뭐 그렇게 많고 그걸 그렇게 갖다가 막 줘도 되나? 우리는 맨날 돈이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내 뭐 재판 이런 식으로 걱정하지 하면 이게 마시고. 다 누워서 좀 뭐 그 김진태 의원님 아닌가? 선거법 재판 그런 고민하십시오. 판공비 말씀을 드리는 이제, 겁니다. 예, 후보님. 마무리해 주시죠. 재판 이 정도면 얘기가 충분히 아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리라 짐작하고요. 자, 첫 번째 맞짱 토론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키워드 토크 코너입니다. 지금 화면에 8개의 키워드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 8개 중에서 후보자들께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제가 그 키워드에 해당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후보자들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신 그리고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마련한 코너인데요. 자, 답변 시간은 가급적 1분 이내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필요에 따라서 사회자가 추가 질문을 드릴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자,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30초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먼저 이인재 후보. 자, 굉장히 어려운 지금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키워드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중원 충록 한번 해보죠. 중원 충록. 예.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 왜 중원 충록을 선택하셨습니까? 뭐 중원이 좋지 않습니까? 아하, 충청도 연상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가 질문 내용을 제가 자, 중원 충록 들판에서 사슴을 쫓는다. 천하를 쟁패한다. 이런 의미의 사자성구인데요. 네. 후보께서는 이번 대선에서 어느 지역, 어느 계층의 지지를 끌어모아서 대권을 거머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보수 우파 민심이 지금 탄핵 충격 때문에 많이 넘어지고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더 높이 보수 우파의 깃발을 혁신해서 들어 올리면은
흩어졌던 보수 민심이 우선 결집을 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충청 대망론. 지금까지 충청도는 한 번도 대통령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소박한 열망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고용보험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성공시킨 노동부 장관입니다. 또 경기도지사 할 때 정말 수많은 개혁을 추진해가지고 전부 성공시켰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 전국에 있는 특히 노동자라든지 이 서민들 표심이 지금 많이 좌파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9대 대선이 불과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은 자유한국당 4분의 후보들을 모시고 토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후보들의 자리 배치 그리고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에 의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후보들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1분이고요. 자,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진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태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이래가지고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 당에서 나온 우리 후보들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밟고 갈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제까지나 거기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묻고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성정치, 끊임없는 이합집산,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고 저는 이런 거 한번 바꿔보려고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 정말 소신을 가지고 한자리에서 꿋꿋하게 싸워왔습니다. 이런 용기와 의리의 아이콘이 이제 미래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수 우파를 결집해서 대선 꼭 승리해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자, 다음 김관영 후보. 현장 혁명의 기수,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득권은 발목이 잡혀서 현장을 외면했고 또 진보는 이념에 사로잡혀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제 바로 잡겠습니다.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전부 담아서 개헌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에게 헌신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5천만 국민이 땀과 눈물을 흘리며 만들어가는 희망의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 김관영, 야전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은 정말로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이인재 후보. 예, 우리 경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개혁을 하지 않고 이 경제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저 이인재가 감당하겠습니다. 노동부 장관 또 경기도지사로서 개혁을 성공시킨 경험을 가지고 꼭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안보 위기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 체제를 현실적으로 변화시켜서 또 국제사회의 공조를 끌어내가지고 반드시 북한 핵을 제거하고 평화 통일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 이인재를 꼭 지지해 주십시오. 제가 좌파 세력의 집권을 막아내겠습니다. 특히 충청 대망론에도 불을 붙이고 또 3번의 텔레비전 토론에서 좌파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가지고 반드시 보수 우파 민심을 결집시켜서 꼭 승리를 국민 여러분께 안겨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홍준표 후보. 야권들이 주도를 해서 지금 민중혁명으로 무정부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5월 9일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가 모든 좌파들이 몰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의 지도자들은 모두 우파 국수주의자들입니다. 이런 틈사리 속에서 좌파 정부가 탄생을 하면 한국이 생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홍준표에게 이 나라를 맡겨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골고루 모두 잘 사는 서민들이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의 모두 발언을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마지막 TV 토론이라 그런지 어떤 결기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역시 이 세 번의 1대1 맞짱 토론 그리고 두 번의 키워드 토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대1 맞짱 토론은 각 후보가 자유 주제를 가지고 한 후보를 지명해서 총 4분간 주도권을 잡고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발언 기회를 놓쳤다. 이럴 경우에는 각 후보당 딱 한 차례 30초간의 찬스 발언을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찬스 발언을 쓰고자 할 때는 손을 들어서 사회자에게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대1 맞짱 토론 순서 김관영 후보부터 할 차례인데요. 자, 김관영 후보, 어느 후보와 토론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인재 후보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관영 후보와 이인재 후보 간의 1대1 맞짱 토론이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현장 혁명을 주제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중앙정치의 실패로, 중앙정부의 실패로 오늘로 탄핵, 경제위기, 분열 이렇게 함께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는 야전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으로서 문제와 답을 현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권한을 현장으로 내려놔서 개헌을 통해서 걸어서 담아서 국가개조의 틀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5천만 국민이요, 올 코드 프레싱으로 전부 함께 가는 그런 나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재 후보님도 현장에도 계시고 하니까 농촌 문제를 갖고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이 참 어렵습니다. 구전에서는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중진국은 돼도 도농간에도 소득 격차도 굉장히 많이 생겼다. 한 64%나 생겼습니다. 또 쌀 소비량이 1인당 5kg. 그러면 한 달에 먹는 쌀 값이 많은 커피 한 2잔 값밖에 안 됩니다. 이런 농촌이 정책이 어떻게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정치권이 현장의 변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정부 관료 집단이 또 현장과는 다른 탁상 행정을 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국민들이 정치 불신, 정부 불신이 하늘까지 닿아있죠. 지금 농업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선진국은 다 농업 강국입니다. 농업 소득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대혼란기에 빠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농업을 이제 더 구조적으로 말하자면은 첨단 농업 그리고 수출 농업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농업 인구가 한 4%인데 앞으로 2, 3%까지 내려갈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 쌀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진작부터 제가 농림위원회에 있으면서 왜 쌀을 자꾸 이렇게 과잉 생산을 하느냐. 그 쌀 짓는 그 벼농사 하는 농토를 좀 다른 대체 작물 지금 축산 우리 고기를 많이 먹고 있는데 축산 사료 거의 100% 다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 그 조사료 단지로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은 문제가 쌀을 재배했을 때보다 소득이 한 20% 준다고 그래요. 그건 뭐 정부가 보조를 해주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농업 구조 또 개편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차, 2차 생산 가공 그런 틀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그래서 판매, 6차 산업, 6차 산업 하자고 6차 산업에 대해서 젊은이 취직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 인구가 좀 고령화됐으니까 젊은이들이 세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농사를 지으면 한 3년이나 일정 규정을 하면은 일정한 농토 이상을 하면은 병역 특례를 해서 또 현장을 지켜서 또 계속 농업이 지속화될 수 있도록 병역 특례의 범위나 그런 대책에 대해서
예, 뭐 근데 병력 자원이 지금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과연 병역 특례 주면 좋겠지만은 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젊은이들이 이제 생활고등학교를 나와서 생명과학고등을 나와서 그 현장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전부 고령화돼서 노인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차후에 대책이 있으면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자, 김관영 후보께서 농어촌 정책으로 토론의 포문을 열어주셨어요. 자, 다음에 이인재 후보 차례죠. 자, 어느 분과? 예, 우선 김진태 후보님. 네, 이인재 후보와 김진태 후보 간의 맞짱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우선 뭐 이제 젊은 세대 교체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안보 위기 이건 너무 복잡합니다. 이거를 꿰뚫고 또 능수능란하게 이거를 이제 뭐 개혁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 전략을 구사해 가지고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 경험은 뭐 책을 읽고도 배울 수 없고 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그 경험의 부족을 어떻게 메꾸어 가지고 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대처하실 생각인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군요. 네, 한 세 가지 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인재 후보님이 처음 대선에 나오셨을 때 40대 아니셨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제가 경기도지사, 노동부 장관 다 어마어마한 그 개혁 네, 경험을 제가 좋습니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거는 아니다. 제가 뭐 좀 이렇게 젊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이 벌써 둘이나 다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50대 중반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뭐 나이 그 야권의 무슨 뭐 안희정, 이재명 또 공교롭게도 저하고 딱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는 그렇고 경험 글쎄요. 제가 지금 이제 재선 의원입니다. 나름 하루를 정말 일각이 여삼추처럼 이렇게 살아왔다 생각하고요. 또 이게 뭐 다행인지 법사위, 국회 내에서도 법사위에 있어서 그 모든 법안 19대, 20대를 통틀어서 지금 한 6년째 다른 데로 바꿔주지도 않아요. 계속 법사위에만 그냥 계속 거기만 지키면서 모든 법안을 다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두루두루 뭐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해결할 능력과 자신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안보에서 핵무장론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핵무장론 뭐 듣기에는 아주 시원하고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성급하고 위험한 주장이고 특히 지도자가 될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핵무장론은 뭐가 제일 문제냐? 북한 핵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공조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핵을 제거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핵을 갖겠다 이래 해버리면은 이거 아주 문제가 복잡해집니다.